자,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자, 1년간 그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를 여러분하고 이제 얼굴 보게 될 임선정이라고 합니다. 자, 뭐 다들 많이 듣고 오셨을 것 같은데요. 자, 올해도 뭐 중개사법은 그렇게 어렵게 출제하진 않아서 좀 평이하게 나와가지고요. 뭐 다들 이렇게 고득점 맞으셔가지고 다들 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효자 과목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래도 오늘 일주일 동안 다른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수업을 들어보셨겠지만 또 저하고도 또 이렇게 또 한번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들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 그 전반적인 얘기들 중에서 이제 그 제가 어떻게 공부하는 게 이제 가장 좋은지 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선생님들마다 약간 다를 수 있는데요. 저는 저대로 한번 또 전달할게요. 그래서 뭐 길게 안 할게요. 짧게 하고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과목별로 여러분이 아마 일주일 동안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1차 과목하고 2차 과목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정도는 일주일 들어보시면 알아요. 자, 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제가 99년도 정확하게 말하면 공인중개사 10회부터 강의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2012년 또 내년에는 이제 그쵸? 2022년 내년에 2023년의 시험을 보니까요. 여러분들 34번째 자, 올해 시험은 33번째 시험까지 제가 한 해도 쉬지 않고 지금 20년 넘게 강의를 해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공인중개사 시험제도에서 잘 압니다. 자, 6개월 만에 또 4개월 만에 합격하신 분도 있고 재수해서 합격하신 분들, 삼수하신 분들, 심지어 제가 제일 오래 본 분은 10수까지 봤어요. 10수까지. 예. 그러니까 뭐 물론 뭐 편안하게 그냥 공부가 재밌으니까 다니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이 공부라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잖아요. 빨리 끝내셔야죠. 근데 제일 합격률이 높은 게 재수 삼수생들이 제일 합격률이 높아요. 첫 해 때 오신 분보다. 그럼 왜 첫 해 때 오셔갖고 자꾸 시행착오를 겪는지를 제가 그 얘기를 잠깐 전반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1차 과목이 민법하고 개론. 그 다음에 2차 과목이 제가 강의하는 과목이 공인중개사법인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말고 이제 공법이라는 과목. 자, 올해 아마 우리 오시훈 교수님 또 새로 오셨는데 아마 공법 얘기들 하셨을 거고, 야, 진짜 올해 공법 좀 진상이었다. 아마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공시법. 자, 그래서 이제 공시법은 아시겠지만 등기법하고 지적법으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진다라는 거 일주일 동안 들으셨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세법.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분량을 나눠 보면 민법이 이제 40개, 개론이 40개,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 40개, 그 다음에 공법이 40개, 그 다음에 등기법이 12개, 지적법이 12개, 그 다음에 세법이 16개 이렇게 배점이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오늘 이 전략이라고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건 뭐냐면 과목별로 이제 디테일한 거는 과목들 교수님 말이 맞아요. 정확하죠. 근데 이 전체적인 내용을 놓고 봤을 때 지금 11월, 12월 기초 강의 때 제일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되는 과목이 딱 한 과목이 있어요. 그게 뭔지를 이제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 민법이라는 요 과목 있죠. 요게 지금 이 공인중개사법이라고만 제가 적었는데 여기 이제 원래는 중개사법 및 실무예요. 그래서 법 부분에서 70% 내외, 실무 부분에서 30% 내외가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제 과목이. 근데 정확하게 40개 과목 중에서 70%면 28개. 그 다음에 30%면 12개가 이렇게 출제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 올해 시험에 출제된 거 보면 여기 31개, 여기 9문제 이렇게 출제했습니다. 그 전년도에는 32개, 8개. 보통 여기 한 8개 정도 평균적으로 나와요. 적게 나올 때는 7개 나오고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실무 부분에서 실무는 말 그대로 법이 아니기 때문에 조문이 없어요. 말 그대로 실무에서 필요한 거를 내는데 여기에서 올해 민법 문제가 5문제나 나왔어요. 근데 이 민법 문제 5문제가 여기 민법 맨 뒤에 보면 특별법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런 등등 또 경매 이렇게 5개 민법의 저당권하고 연결된 거예요. 이렇게 5문제란 민법 문제를 똑같이 내요. 근데 웃긴 거는 부동산학개론 문제는 2차 과목에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더 웃긴 건 이 민법을 잘하면 민법 186조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변동은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 등기법 있죠. 이거하고 또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민법이 안 되면 등기법이 또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또 민법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또 이 세법이 또 수월하게 갈 수도 있어요.
내용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 1차, 2차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초반에 저는 여러분이 초반에 이렇게 열심히 하셔가지고 올해 1년 안에 합격하는 걸 기준으로 한다면 11월, 12월에 자 하나 여쭤봐도 되죠? 이번 주 동안 저 토요일이잖아요. 어떻게 어저께까지 금요일까지 수업 끝나고 열심히 어떻게 공부 좀 해봤어요. 오늘도 안 올래다 왔어요.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벌써 일주일이 그냥 허송세월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도 이제 계속 이러다 보면은 초반에 뭐 하는지도 모르고 왔다 갔다 하면 두 달이 그냥 가버려요. 그러다 나중에 되면 시간이 모자라고 또 한두 달만 더 있으면 붙을 것 같고 이러거든요. 지금 이 아까운 시간이 다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느냐?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간만 잡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한번 울고 보고 그렇구나. 안 되죠. 뭐 남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민법이라는 과목, 요 과목이 2차에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학 개론은 잘하신다고 해서 나쁜 거는 아니지만 학개론이 점수가 많이 나오는 사람들은 2차하고 좀 상관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민법이라는 이 법은요, 알아두실 게 있어요. 이게 조문이 있단 말이에요. 조문. 그래서 이 조문이 1조부터 100조까지가 만약에 시험범위라면 분량이 많아도 결국 시험은 이 안에서 나와요. 근데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이것도 법이고 이것도 법이고 이것도 법이고 다 법이잖아요. 이랬던 저랬던 테두리가 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여기 부동산학개론만큼 이것만큼 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테두리가 없어. 요번에도 우리 에듀윌에서 자 지금 학개론 문제 4번 문제인가요? 뭐 저는 거기 파트에 뭐 제 전문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들은 얘기만 해도 이것 때문에도 벌써 이의 신청 하나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출제위원이 그래도 끝까지 난 이걸 답으로 할 거야 그러면 주장하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나머지 과목들은 법이 조문이 있기 때문에 조문대로 내거든요. 이거는 명백하거든. 그래서 제가 20여 년 동안 이렇게 강의해보면 법을 전공하거나 경영학과, 경제학과라는 어떤 원래부터 공부를 해보신 분야가 있다라면 특이하게 잘할 수 있지만 법대를 나온 게 아니고 경영학, 경제학과를 전공하지 않은 입장에서 똑같이 5시간을 투자한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민법이 훨씬 나아요. 나중에는. 그리고 이 투자를 해놓으면 이게 또 2차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꼭 여러분한테 해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2차 과목에서 전략이죠. 그래서 민법을 좀 열심히 초반에 해서 좀 개론을 도와주면 좋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설명의 자료나 이런 데를 보면 민법과 개론을 5대5로 공부해라 이래요. 그지만 이제 저는 2차 강사 입장에서 볼 때는 민법과 개론이 5대5보다는 한 6대4 정도 비율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야 2차까지 합격해야 되니까요. 이게 2차 선생들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 공인중개사법하고 공법과의 관계를 이거를 꼭 얘기를 해야 돼요.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공법만 열심히 막 파가지고 막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게 진짜 바보 같은 짓이에요. 이게 어떤 느낌인지 제가 딱 전달해 줄게요. 공인중개사법이 요만큼의 분량이면 공법은 이만큼의 분량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제가 이 조문수를 한번 우리 선생님들하고 한번 공법쌤하고 세본 적이 있는데 제 과목의 분량에 법조문 분량에 공법의 분량은 20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런데 배점은 둘 다 이것도 40문제가 출제되고 요것도 40문제가 출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1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했을 때 과연 두 과목 중에 어느 과목의 점수가 잘 나오겠나는 이미 끝난 얘기 아니에요? 아니 뭐 몇 년 계획 세우면 되지. 근데 이게 공법이 왜 요번 시험에도 여러분들 좀 막 진상이었다 이런 말을 하냐면 들어보세요. 이 공법에서 크고 작은 법이 있잖아요. 6개 법을 배워요. 뭐 국계법, 뭐 도시개발법, 건축법, 뭐 등등등 농지법 등등 해서 6개 법을 배우는데 이 공법 선생님들이 이 많은 분량을 다 가르칠 수는 없으니까 법마다 6개 법마다 중요 부분들 강의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알겠지만 시중에 제일 많이 팔리는 문제집이 교재가 에듀윌 교재예요. 그러면 이 출제를 하는 사람이 에듀윌 교재를 본단 말이에요. 실제 들고 들어가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에듀윌 교재에서 내요? 에듀윌 교재 없는 구석구석에서 내요? 구석구석 내야죠. 시험을 40만 명 가까이 보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 막 공법에 내가 좀 필이 꽂혀서 열심히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학원에서 교수님이 강의해 주시는 부분만 공부하면 안 되고 요 부분만 공부하면요. 딱 50점 나와요. 진짜로. 근데 선생님 저는 기본서까지 찾아가지고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서 법조문 찾아서 제 나름대로 교재에서 빈약한 거 다 정리하고 제가 그거 암기 딱 해갖고요. 제 나름대로 노트 만들어서 합격할게요. 그럼 1차는 언제 해? 얘는 언제 하려고? 세법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전략들을 세우지 못하고 막 그냥 삘 꽂혀서 막 이러는데 집에 가서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가 문제냐면 이 50%를 강의하는 이게 공법의 전부라고 착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만 달달달달달 외우면 나는 공법 고득점 나오겠지. 안 나와. 그래서 이거 진짜 50. 근데 나 물어볼게. 그럼 50점이 나오면 50점 이거 다 맞아요. 여기서 또 틀려. 그럼 틀리지. 어떻게 다? 그럼 중개사법은 왜 100점 못 맞아? 다 맞아야지. 그러니까 결국은 50점에서 또 틀려요. 그렇다고 또 50점 나오는 거는 여기 있는 거 나머지 거에서 다 틀리진 않잖아. 3번 찍다 보면 몇 개 맞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리저리 해보면 50점, 뭐 55점, 60점이 이게 자생하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우리 수험생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특이한 분들은 있어요. 저보다도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한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학교 다닐 때 뭐 전교에서 놀았다. 아유 나는 쳐다보면 애워져요. 이런 재수없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 몇 명 없어요. 대체적으로 보면 돌아서면 안 배웠다 그래요. 대체적으로 그래야죠. 거의 자 실제로 이 공법을 1년 동안 이렇게 제가 현장에서 강의해보고 실제로 32회 자 33회 전체적인 데이터가 나와 있잖아요. 합격생들 평균 50이 안 돼요. 여기 오전 야간 다 해서 대방학원 다 토탈해서 특이한 분도 있고 공부 정말 못하는 분도 있고 합해보면 평균 50이 안 돼요. 진짜로. 유일하게 해서 50점 못 넘는 과목 중에 하나가 이 공법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과목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공법 교수님이 강의하시는 이 부분만 열심히 공부하고 모르는 거 나오면 그냥 버려.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하든지 50점만 목표로 해요. 그런 다음에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60점이 자생인데.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는 분량이 요거만큼밖에 안 되기 때문에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웬만하면 이 안에서 다 나오거든요. 벗어나봐야 한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제가 먹여드리고 강의할 테니까요. 최소 70점에다가 플러스 알파 해서 70점은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다가 한 10점 정도만 보태주셔도 이게 평균 60이 돼요. 하지만 또 다 50점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또 45점 나오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럼 45점이 나올 것 같으면 오히려 중개사법에다 목숨 걸어야죠. 이게 학교 다닐 때를 기준으로 따지면 어떤 느낌의 필이냐면요. 평균 60점이 되면 대학을 가요. 대학을 가는데 제 과목을 기술이라고 치면 얘를 영어 과목이라고 치면 딱 맞아요. 그러면 영어 단어 한번 물어볼게요. 수능 보러 영어. 전 학력고사 세대지만 학력고사 수능 시험 보러 가면 영어 단어, 교과서에 있는 영어 단어만 나와요. 벗어난 것도 나와요. 벗어난 거 나오잖아. 벗어난 거 나오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뭘 어떻게 하면 돼? 영어 사전 채로 외우면 되지. 근데 학원 다니면서 여러분들 공부해봤지만 학교 때도 영어 사전 채로 외우는 애가 학교 다닐 때 몇 명 있던가요? 거의 전교에 날아다니는 애들 몇 명 빼고는 거의 교과서에 있는 영어 단어도 못 외워서 영어는 포기해 이런 사람이 수두룩하거든요. 딱 그 느낌이야. 그래서 이게 50점 맞아라 그래도요 미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중개사법은 기술 과목이니까 기술 간단하잖아요. 다다다다 외우면 시험 때만 해도 한 70점 넘잖아요. 딱 그 느낌이라니까요. 그러면 요거를 70점으로 해서 대학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선생님 요즘 같은 글로벌한 세상에 영어가 50점이 뭐예요? 제가 영어를 70점을 맞을게요. 그럼 이거 1년 내내 돼요. 장개년 계획을 세워야 돼요. 이게 영어 70점 맞는 게 쉬워? 장개년 계획에서 영어 단어가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그럼 엄청난 시간을 투여해야 돼요. 근데 뭐 기술이야 50점 맞는 거는 이거는 50점이 아니라 어떤 느낌이에요? 개무시하는 느낌이지. 근데 똑같이 평균 60인 건 똑같잖아요. 근데 과연 1번과 2번으로 났을 때 과연 대학을 누가 먼저 가겠나 생각해 보면 오히려 1번이 대학을 먼저 가지 않을까요? 난 여러분이 이런 전략들을 모르고 막 열심히만 하는 거야. 막 50%만 강의하는 것도 모르고 그냥 이게 세상의 단 줄 알고 교과서에 있는 영어 단어가 세상의 영어 단어의 끝인 줄 알고 막 영어 교과서만 외운다. 그런다고 영어가 끝나진 않더라고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그리고 관행적으로 보면 여기 공시세법이 있잖아요. 얘네들은 관행적으로 한 60점 정도는 평균적으로 맞게 줘요. 왜 그러냐면 32회 시험에는요. 등기법이 아주 진상이었어요. 엄청나게 어려웠어요. 그 대신 세법이 좀 쉬웠고 요번 최근에 봤던 10월 29일 날 요번에 33회 시험에는 세법이 진상이었어요. 진짜로. 근데 요번엔 등기법이 쉬웠어요. 그래서 얘가 어려우면 얘를 쉽게 얘가 어려우면 얘를 쉽게 내기 때문에 두루두루 이게 한 과목이잖아요. 두루두루 40개. 그러니까 얘네들은 적절하게 비율을 조절해요. 둘 다 어렵게 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학원 다니면 60점은 나올 수 있도록 보통 출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2차 과목의 가장 진상인 과목이 공법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 공법 교수님이 아마 와 올해 시험 아주 진상이었다. 아주 그냥 뭐 문제 같지도 않게 출제했다 이런 말들을 학원 선생님들마다 합니다. 자, 그렇다면 2차에서 가장 전략 과목은 뭐예요?
공법 하다 죽는다고요? 자, 전략 과목이 뭐예요? 공인중개사법이지. 그럼 공인중개사법을 잘하려면 1차에서 뭘 잘해야 돼요? 민법. 그러면 지금 뭐를 해야 돼, 지금 이제? 당연하죠. 제 과목이 아니에요, 민법은. 근데 저는 여러분이 1년 안에 합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지금은 시즌 초반이니까 1차 위주로 공부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1차 위주로 할 때 오늘 집에 가서 이번 주 일주일 동안이라도 우리 민법 교수님이 앞부분을 강의하셨지만 좀 더 적극성을 띠고 1년 안에 공부를 끝내려면 2차까지 딱 끝내려면 작년 교재라든지 또는 좀 더 뒤에도 좀 읽어보고 뭔가 이렇게 적극적인 의견을 갖지 않으면은 이게 막 감 잡다가 보면 이게 끝나버려요. 특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올해 1년간 커리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오전하고 또 올인원 교재하고 또 이렇게 정규 커리하고 약간 다르기는 해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11월하고 12월 달에 여기 이제 기초 강의 하잖아요. 이 기초 강의가 여러분들 정말로 이제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플러스 알파로 주어지는 덤이에요, 덤. 예, 정말 덤이야. 근데 여러분 이걸 덤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1월 달, 2월 달, 3월 달, 4월 달, 5월 달, 6월 달 이렇게 보면 우리 오전 같은 경우에 정규 커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0주 간격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올인원 교재반이 있죠. 올인원 교재반 같은 경우는 이렇게 1순환, 그다음에 이렇게 2순환 이렇게 해요. 그러면 여기까지 놓고 봤을 때, 자, 뒤에는 이제 문제풀이들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이제 9월 달에 10월 달에는 우리 동형 모의고사하고 백선. 자, 특히 동형 모의고사라는 건 뭐냐면 학원에 딱 오면은요 40문제 딱 나눠드리고 옆에다 시계 딱 띄워요. 제가 뭐 50분 시간 딱 줘요. 실제 시험처럼 시험 딱 보고 해설 들어요. 4주. 그러면 제가 160개 뽑아드릴 거 아닙니까? 4주니까. 거기다 백선, 100문제 제 이름 걸고 뽑을 거예요. 해법이 몇 개예요? 260개 올해도 적중 많이 시켰거든요. 달달달달 외울 수 있도록 문제 위주로 강의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규 이론이든 올인원 과정이든 간에 대충 여기에서 이론이 끝나요. 여기에서. 그러면 보통 6개월 정도의 이론이 끝난다고 쳤을 때 여기 과목을 보게 되면 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선생님이 6명이잖아요. 그러면 대충 자, 6개월 만에 한 과목씩 끝내면 돼요. 그럼 몇 달에 한 과목이에요? 한 달에. 근데 민법 실제 기본서가 한 6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해 봤으니까 600페이지 정도는 한 달이면 읽고 외울 수 있잖아요. 그 정도는 가능하잖아요. 뭐 그 정도 못하는 사람은 여기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개론도 한 550페이지, 600페이지 되니까 뭐 한 달이면 뭐 읽고 싹 정리해서 암기하는 거 우리 문제 없잖아요. 그리고 문제 풀면 합격이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래서 겪다 보면 재수생이 되고 삼수생이 되면서 이제 파란만장한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인생의 최대의 실수는 공인중개사 공부를 시작한 거라며. 이러면서 하는 선배들을 20여 년 동안 수없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여기 가서 또 시간이 6개월 만에 부족하니까 문제 풀 때 안 풀린다고요. 그럼 막 냉탕 온탕 속상해하지 말고요. 초반에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좋은 시즌이 여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민법 한 과목만. 저는 제 과목 안 해도 돼요. 오늘 수업만 듣고 마세요. 여기 수업은 일단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집에 가서 민법 한 과목만 열심히 한번 2달 동안 지금 내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쫙 한번 용어라도 좀 외워보고 적극성을 떼어놓고 나서 6개월을 진행을 하게 되면 그래도 1차에서 민법이 좀 되면 개론이 좀 도와줄 수 있고 또 이게 되면 중개사법이 따라가게 되면 또 공법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 그러면 사람이 끝까지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다들 이번 주에 본인들 과목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얘기를 잘 해도 이 전략에 대해서는 크게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거 제가 우리 여기 에듀윌에 우리 있은 지가 제가 13년째거든요. 우리 에듀윌에 지금 30명 교수님이 있는데 에듀윌에서 가장 오래 있었던 사람이 저예요. 네, 그리고 강의 연차로 봐도 거의 고창급입니다. 20여 년 넘게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 한번 믿고 해보세요. 자, 결론 내고 자 이제 오늘 본 게임으로 들어갈게요. 결론. 자, 11월 12월에 무슨 과목은 열심히 하자. 민법. 끝. 절대 잊지 마세요. 저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까먹고 또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는 올해는 또 늦어요. 자, 그러니까 제 말 잘 믿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아,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네. 자, 일로 오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케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기초서 25페이지를 잠깐 펴봐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25페이지 펴봐 주시면 자, 챕터 1에 총칙이라고 적혀 있나요? 네, 이제 그거부터 오늘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25페이지 제가 여기다 페이지는 적어 놨으니까 혹시라도 필요한 거 있으면 요 페이지 보고 요 화면이 있는 페이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그 25페이지 맨 위에 여백 있지 않아요? 맨 위에 한 1cm 여백 있죠? 자, 거기다 이걸 적어 놓을게요. 자, 요번 주 제가 학원들마다 돌면서 다 적었어요. 자, 우리 대방도 똑같이 적겠습니다. 자, 뭐라고 적냐면 국가법령. 자, 국가법령 정보센터라고 적어주세요. 자, 국가법령 정보센터라고 적어주세요. 자, 이 국가법령정보센터 이게 바로 법제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법제처에 가서 만약에 여러분이 네이버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딱 치면은요, 자, 요것만 일단 적어놓고 잠깐 들어주세요. 자, 딱 적어놓고 자 들어주세요. 이게 사이트가 뜨죠. 그럼 여기 딱 보면 여기에 검색란이 떠요. 검색. 근데 이 검색란이 뜨는데 여기 검색에다가 자, 지금 임선정이 강의하고 있는 법 과목이 무슨 과목이에요? 공인중개사법이라고 딱 치고요. 검색을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1조부터 시작해서 법조문이 다 떠요. 아까도 제가 힌트 드렸지만 법은 조문 갖고 시험에 냅니다. 다른 걸로 시험에 내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선생님 민법 공부 열심히 하려며요. 네. 그럼 여기다가 민법이라고 치잖아요. 그러고 나서 검색 버튼을 딱 누르면 민법 1조부터 다 떠요. 진짜로요. 그리고 무슨 법? 농지법 치고 딱 농지법 다 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대한민국 법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초반이라서 뭐 자료도 좀 부족하고 이러면 조문을 좀 한번 보실 기회가 있으면 한번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왜 조문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는지를 한번 자,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재정 목적 이게 공인중개사법 제1조에 있는 목적이에요. 이거는 조문 그대로 제가 적어놓은 거지 임선정이 마음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갖다 적어놓은 건 아니거든요. 자, 그럼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도대체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길래 한번 지금까지 이렇게 시험이 34번째까지 끌어왔는지 제가 선배들의 발자취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한번 화면 보시죠. 자,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뭘 제고해요? 전문성, 전자 동그라미 딱 치세요. 전.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한다 할 때 건자 찍으세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암기할 때는 전거리 이러고 암기 과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에 이바지요? 국민경제 이바지. 자, 그러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그러면 그동안 시험에 나왔을 때는 어떤 형식으로 시험에 나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자, 그동안 나왔던 거 제가 한번 다 외우고 있잖아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자, 이렇게 문제 나왔습니다. 국민의 재산권 보호라고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한번 보고 얘기하시죠. 자, 그러면 이 법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을 제정하였다라고 한다라면 이 말은 여기 위에 재정 목적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거는 재정 목적이 아닌 거예요. 하지만 국민의 재산권 보호 좋은 얘기예요, 아니에요? 좋은 얘기는 맞지. 단지 재정 목적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이게 재정 목적이죠 내면 그래 뭐 좋은 얘기 그럼 또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결국 2차 과목은 외우는 과목이 되게 많아요. 외우는 게. 자, 두 번째 한번 또 내볼까요? 자, 이 말이 맞나 티나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부동산 중개 업무 있죠. 자, 제가 힌트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 업무를 건전하게 육성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고 얘기하십시오. 자, 건전하게 육성 나와 있죠. 전건이 정건이 하니까 건자 맞죠? 이거 맞는 재정 목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아니냐라고 물어보면 봐봐요. 여기 앞에 보면 여기 무슨 업이에요? 중개업이잖아요. 내가 언제 중개 업무라고 그랬어요? 치사하죠. 근데 치사할 것도 없어. 왜? 치사하다고 욕하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봐. 지금 11월이야. 내년 10월이야. 자, 거의 뭐 11개월, 12개월 가까이 시간을 주면 어떻게 세 줄 정도 내울 수 있어요? 1년이면 못 외워요. 못 외우지. 어떻게 외워요? 1년에 한 줄씩 외우는데. 이런단 말이야. 결국 이게 답인 거야.
그러면 세 번째 또 한번 내볼까요? 자, 과거 기출문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자, 요번에는 부동산업의 육성이다. 이거 실제로 기출문제들이에요. 과거 문제들. 자, 여러분은 34번째 오셨잖아. 자, 이거 육성 봐봐. 여기 육성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럼 이거 재정 목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육성 맞는데? 아니죠. 왜? 내가 언제 부동산 중개업이라 그랬지? 내가 언제 부동산업이라 그랬어요? 이게 기출문제야. 제가 낸 거 아니에요. 기출문제 제가 설명만 해주는 거야. 자, 그러면 또 리을번 한번 해볼까요? 자, 요번에는 부동산 중개업이라고 제가 적어 놓을게요. 자, 따라서 요번에는 부동산 중개업을 자, 우리가 하는 대로 적절하게 제가 규율이라고 한번 출제를 해볼게요. 적절한 규율. 자, 그럼 여러분이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봐주세요. 자, 그러면 요번에는 제가 뒤에다가 적절한 규율이라고 적겠습니다. 적절한 규율. 자, 그러면 이렇게 딱 적어놨을 때 부동산 중개업이라고 적혀 있는 거 맞죠? 그러나 적절한 규율이란 말은 없죠. 틀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적으로 시험장에 가서는 어떻게 나왔던 게 이제 과거 기출들이냐면 이렇게 보기 박스에 넣어요. 자, 보기 박스에 넣어놓고 나서 다음은 공인중개사법 제1조 재정 목적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거 틀린 거 찾아라. 요즘 스타일이 이게 박스 문제가 스타일이에요. 올해 40문제 중에 박스 문제가 제가 다 세봤거든요. 10월 29일 날 19문제가 박스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놓고 나서 1번 기역 니은, 예를 들어 2번 니은 디귿, 3번 기역 디귿, 그 다음에 4번 기역 니은 디귿, 그 다음에 5번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래 놓고 나서 재정 목적이 아닌 것을 찾으세요. 이러고 시험에 나올 수 있죠. 그럼 정답은 몇 번이에요? 5번이 답이지. 그러나 이제 이게 정확하게 애워지지 않는 순간 읽어보면 야, 다 어디서 봤다. 좋은 얘기다. 어디서 많이 봤다.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러면 뭐 올해는 또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궁극적으로는 2차 과목들은 공법도 마찬가지고 거의 과목들이 암기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암기 과목들은 초반에 열심히 하고 시험 하루 이틀 전에 놀아요. 막판에 해요. 막판에. 그래서 초반에는 수업 듣고 까먹고 듣고 까먹고 하다가 5월 달부터는 바짝 들고서 애우는 거야. 그러다 전거리 경제 이바지 전거리 이러고 다녀야 돼. 이제 5월 달부터는. 근데 그 전에는 1차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과목에 맞게, 자, 특성에 맞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고요. 자, 그럼 이제 공인중개사법 제2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녹화된 강의는 나중에 몰아듣게 되더라고요. 라이브 클래스 같은 경우는 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꼭 들어야 하니까 공부도 미루지 않게 되고 학원에 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집에서도 생생한 강의 현장을 느끼고 싶다면 라이브 클래스가 딱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그 2조와 관련된 부분이 있죠. 자, 2조와 관련된 부분은 중개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설명을 제가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 중개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 옆에다가 딱 적어 놓으세요. 자, 중개 옆에다가 2조라고 적으세요. 자, 중개 옆에다가 2조. 자, 그 옆에다가 2조라고 적으세요. 자, 그래서 요거는 공인중개사법 제2조에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조문 그대로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받아들여 주세요. 자, 시작해 볼까요? 자, 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그래서 중개 대상물을 저는 첫 번째 요소로 1번으로 동그라미를 치겠습니다.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옆에 보면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을 번호 2번으로 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알선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번호 3번으로 동그라미를 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법조문에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이 중개 요소예요. 자, 근데 일단 초반이니까 시험에 진짜 잘 나오는 게 여기 나와 있는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이 있죠. 이게 진짜 시험에 잘 나와요. 자, 그러면 제가 이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이 뭔지를 우리 대법원 판례를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죠. 자, 여기 잠깐 보세요. 이제 자, 교재 보지 마시고 잠깐만 저에게 시간 주세요. 여기 먼저 보여줄게요. 대법원 판례입니다. 96년도 대법원 판례고 96도에 1641이라는 사건 번호까지 제가 적어놨어요. 인용해서 온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법이 돼야지 제가 강의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법이 된다. 이 두 과목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과목이라고 얘기하는 거를 한번 단적으로 들어보세요. 자, 민법을 조금이라도 혹시 작년에 1차 하신 분이 있으면 저당권과 유치권 이런 거를 어디서 배우냐면 민법 시간에 물권법에서 배워요. 이 물권 아직 배운 적 없죠?
자, 그럼 물권 이제 배운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걸 먼저 선행학습을 좀 열심히 해봐요. 물권이라는 건 뭐냐면 물건에 대한 권리야. 그래서 이 물건에 대한 권리로서 사용, 그 다음에 수익, 처분할 수 있는 온전한 권리를 물권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물권 법정주의라서 개인이 함부로 창설 신설 못해요. 그렇다면 이 물권 중에서도 담보 물권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게 바로 유치권, 또 질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당권, 이런 게 담보 물권이야. 자, 그러면 민법 시간에 배웠다는 가정하에 2차 시험 보러 오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아직은 그런 느낌이 없으니까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냥 화면만 한번 보세요. 자,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저당권의 설정이 과연 중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 읽겠습니다. 금전 소비대차 계약은 중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를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도 중개업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것은 그것이 설령 금전 소비대차 계약의 부수에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는 저당권 설정 계약 자체를 알선하는 것이 되므로 중개업에 해당한다라고 저하고 지금 읽었습니다. 물론 또 읽어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다 읽었습니다. 제가 말을 어렵게 써갖고 야 무슨 책을 저렇게 어렵게 쓰니? 라고 하지 마시고요. 대법원 판례입니다. 사건 번호 그대로 인용해놨습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라 판례 원문에 있는 내용 요지를 그대로 인용한 거거든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자, 들었죠? 자, 어떻게 듣고 이해가 가요? 좋은 얘기예요. 응? 자, 이게 읽고서 이런 느낌이지. 이 민법책을 딱 피면 딱 이 느낌이야. 민법책 피면 뭔 말을 하는지 내가 한국 사람인데 말을 못 알아먹겠어. 읽고 또 읽고 그러니까 책 2장 읽는데 한 6시간 걸려요. 뭔 말인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법적인 어떤 지식들이 없이 이렇게 2차로 넘어오면 1차도 안 되고 2차도 안 되고 올해는 결국 또 떨어지게 되는 결과가 또 생겨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필요한 거고 이렇게 학원 안에 1년 동안 합격하기 위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고 강조하고 문제 풀고 끝까지 끌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저당권 설정이 중개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자, 제가 이제 강의를 해볼 테니까 들어보시고 이해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자, 들어보시면 이런 겁니다. 자, A가 이렇게 주택을 갖고 있습니다. 시세가 3억짜리입니다. 자, 요 주택을 이렇게 C라고 하는 개업공인중개사, 요거를 줄여서 제가 개공이라고 적었는데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뭐야 이러면 이게 중개업자분, 사장님을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잠시 후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하여튼 간에 A가 C라는 중개업자분한테 와서 집을 얼마에 3억에 팔아달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여기 중개업자분은 광고 내요, 광고 안 내요? 광고 내겠지. 그래서 이 광고를 누가 봤냐면 B라는 사람이 본 거예요. 보고 연락 왔어요. 저 중개업자님, 저 광고 보고 연락 드렸는데요. 저 사실은 제가 요 동네에 전세 2억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냥 요즘에 경기가 안 좋아서 부동산 경기가 좀 그런 상담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일반적인 그런 어떤 거래 형태로 그냥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이거 계약 기간 만료돼 가는데 집주인이 또 보증금 올려달라 그럴 것 같아서요. 그냥 이참에 집을 하나 살까 생각인데요. 광고 보니까 이 집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어떻게 좀 관심 있는데 볼 수 있나요? 아이고 언제든지 오세요. 내가 보여드릴 테니까. 해서 그 다음날 이제 이 B가 A의 집을 본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계약이 될 것 같아. 그런데 이제 계약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하나 있죠. 자, 이 집은 얼마짜리예요? 3억짜리잖아요. 근데 자기 전세 보증금이 얼마예요? 2억. 근데 1억이 부족하잖아. 그럼 우리 그렇지 집 못 사는 이유가 돈이 없어서지 집이 없어서 못 사나? 그럼 결국 여기는 C는 B에게 선생님, 이 돈도 없으면서 집 보고 다니냔 말이지?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 다 이렇게 여기 집 보면요 15억, 18억, 20억짜리 집 사는데 20억 현금 들고 집 사는 사람 몇 명 없어요. 다들 은행에다가 한 요 정도 융자 얻어서 사고 좀씩 갚아가면서 이렇게 또 집도 늘려가고 하는 거지 누가 전액 현금으로 집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다들 그렇게 합니다. 그럼 이제 1억 정도 융자 얻어서 사세요 이럴 수 있죠. 그 순간 여기 있는 B가 그동안 집을 안 산 이유가 본인이 빚지고 사는 게 너무너무 싫었지만 그래도 전세 보증금 자꾸 올려달라 그러니까 사게 되니까 은행 융자 받아본 적도 없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저는 나중에도 제가 시간 되면 많이 얘기하겠지만 저는 이게 강의하면서 그 이태원에다가 요번에 거기 사고 났잖아요. 거기 제가 중개업하던 그 인근인데
제가 이태원 그 쇼핑몰 그쪽에 저는 외국인 렌트 부동산 한 7년 정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누구보다도 중개 실무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간 될 때마다 사고를 한 번씩 터트렸던 일들을 한번 얘기를 해줄게요. 예, 중개 사고 유형들을. 근데 너무 많이 얘기하면 또 그러더라고요. 부작용 사례가 생겨요. 선생님 사고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점점 자신이 없어진대요. 뭘 자신이 없어? 민법이 안 되니까 자신이 없는 거지. 예, 자, 예, 그래서 한 번씩 제가 터트려 드릴게요. 저는 수많은 경험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개공이가 만약에 그냥 은행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은행에서 1억 대출 받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죠. 그럼 나중에 이제 하나은행으로부터 개공이는 한 0.3%, 한 0.4% 정도 이거 커미션 받아요. 그럼 1억 원을 대출받게 개공이가 B가 대출받게 도와주면 하나은행에서 30이나 40 정도 커미션 받아요. 진짜로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여기는 B가 직접 하나은행 가서 대출 받아서 이자 내는 것보다 개공이를 통해서 만약에 얻는 게 이율이 좀 싸다면 이해 가요? 개공이를 통해서 안 받을 이유도 또 없잖아. 그렇잖아요. 그럼 은행은 은행대로 좋고 개공인 개공인대로 좋고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자기가 직접 가는 것보다 이율이 조금이라도 싸다면 돈 받는 게 더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래서 이런 일이 실제로 사무실 해보면 많이 벌어져요. 진짜로. 그래서 도움 받았어. 그러면 결국은 이 사람이 1억 원을 대출 받아갖고 집을 샀다면 나중에 등기부 띄워보면 등기부 을구에 하나은행 채권 최고에 그러면서 저당이던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여러분 대출 받아 집 사봤잖아요. 그 얘기가 지금 이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이 얘기를 이해했죠. 지금 제가 읽은 이 얘기가 이 얘기로 떠올랐다면 본인은 다음 주부터 학원 안 와도 돼요. 근데 본인이 지금 제가 이걸 읽었을 때 얼굴 표정은 나 그만 다니까. 내가 이거 뭐하러 시작해서 일주일 들어보니까 아닌 것 같아. 이런 느낌이 확 들었죠. 그러다 지금 이거 딱 들어보면 또 별것도 없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이 말이 뭔 말이냐. 금전 소비대차 계약은 중개의 대상이 아니다. 이 말을 여기다 연결을 시키면 지금 얼마가 부족해요? 1억이 부족하죠. 그럴 때 여기 있는 개공이가 여기 있는 B한테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중개업만 하는 게 아니라 고리대금 사채 없다니까 돈 빌려드릴게요. 연이자 12% 정도로 내가 싸게 빌려. 원래 한 18% 받을까 하다가 내 12%를 싸게 빌려줄게요. 이런 거 알선하고 도와주는 거는 중개 영역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부동산에 대해서 뭐를 설정한다고요? 저당권을 설정한다라는 게 담보대출이구나. 그러니까 저당권은 물건이니까 이거는 계약 자체 내용이 들어가는 거구나. 그러니까 은행에 담보대출을 알선해주고 1억이라는 돈이 빌려오는 거구나. 그럼 이거는 단순한 돈놀이가 아니라 저당권 설정 계약 자체를 알선해 준 걸로 법원에서는 보는구나. 그러면 저당권은 물건이니까 얼마든지 개입 여지가 있고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은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보는구나라고 법원에서는 판단하는 거예요. 느낌 알겠어요? 그게 바로 저당권이에요. 그래서 이 민법적인 어떤 이런 지식이 있어야 2차 공인중개사법이 따라되는 거고 그래야 공법을 도와줄 수 있고 동차 합격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다음 화면도 한번 바로 보여드릴까요? 자, 두 번째 보시죠. 유치권이라고 써 있죠. 자, 유치권도 지금 이것도 민법이야. 정확하게 얘기해 드려요. 민법 공부 좀 해보신 분은 민법 정확하게 320조. 정확하게 제1항입니다. 자, 그래서 민법 제320조 제1항에 뭐라고 써 있는지 제가 말로 하고 그림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뭐라고 돼 있냐면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때 변제받을 때까지 뭐 할 수 있는 유치할 권리가 있다. 이게 유치권이야. 그렇다면 민법에서 이걸 배워갖고 와야 되지만 아직 기초 강의라 배운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유치권이 뭔지를 아주 쉽게 설명을 한번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고 이제 1월 달 정도 오실 때는 이제 민법 한 바퀴 듣고 오셨으니까 조금 지금보다는 낮게 들어주셔야 됩니다. 유치할 권리가 있다. 자, 제가 한번 그림으로 한번 예를 들게요. 자, 개인적으로 제가 자동차를 좋아해서 많은 샘플들을 차로 많이 들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집에 다 자동차 한 대씩은 다 있으시니까 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A가 접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우리 대방에 강의하러 왔는데요. 첫 수업이에요. 그래서 토요일이고 그래서 조금 차 안 막힐 것 같아서 여유 있게 나왔는데요. 학원 앞에 이렇게 딱 도착할 때가 되니까 아니 자동차가 두두두두두 하더니 막 시동이 막 꺼질라 그래. 아유 어떻게 이거 수업은 10시에 진행을 해야 되고 오늘 또 촬영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해갖고 요 옆에 어떻게 해요? 참 맡겨야지 뭐 길거리에다 버릴 수는 없잖아요. 카센터에다 잘 맡기고 들어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끝나고 자 사장님 토요일이라 죄송한데 저 좀 이따 수업 끝나고 제가 찾으러 올게요. 여기 건너편에 있는 에듀윌 학원에 강의하러 왔는데요. 죄송하지만 차 좀 고쳐주세요. 주말이니까 죄송합니다. 아유 다녀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수업 끝나고 갔어 낮에. 그랬더니 카센터 사장님이 하는 말, 아유 선생님, 아니 차를 그렇게 끌고 다니실 거면 엔진 오일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엔진에. 이거 불날 뻔했잖아요. 차를 어떻게 이렇게 끌고 다니세요? 큰일 날 뻔했잖아요. 하면서 이제 엔진 오일을 수리하셨는데 수리비 얼마예요? 그랬더니 7만 원이래요. 자 그러면 당연히 저는 이분에게 뭘 드리면 돼요? 수리비 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아침에 오늘 막 주말이라고 좀 막 어저께 금요일이라고 좀 늦게 자다 보니까 와 미치겠네. 지갑을 안 갖고 왔네 이거. 갖고 제가 그랬어요. 저기 사장님 죄송한데요. 저 다음 주 토요일 날 또 강의하러 10시에 오거든요. 제가 꼭 다음 주에 드릴게요. 그럼 여기 있는 사장님이 저한테 뭐라 그래요? 일반적이라면. 저기요 선생님 죄송한데 제가 오늘 선생님을 처음 뵀거든요. 아니 그리고 뭐 얼굴이라도 좀 뵈야 뭐 외상이라도 뭐 처음 뵙는데 오자마자 외상하면 선생님처럼 이렇게 다음 주에 준다고 안 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그 외상값 다 받으면요 그저 건너편에 에듀윌 건물을 사요 제가. 아니 그러면 만도 안 되는 소리 그렇게 하지도 마시고. 그러니까 수리비 안 주시면요 저는 차키 못 드리니까 맘대로 하세요. 그리고 진짜 선생님이 강의하러 오신 거면 아이 큰 돈도 아니고 뭐 70만 원 700도 아니고 저 관계자분한테 얘기하셔서 빌려서 먼저 주세요. 그리고 관계자분한테 다음 주에 7만 원 정도는 드려도 되잖아요. 아 제가 언제 선생님 봤다고 그렇게 수리비를 이렇게 뭐 외상으로 해주고 하기가 저도 좀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야.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 제가 한 얘기 들었죠. 어때요? 듣고 나서 어때요? 이런 일이 있어? 외상을 안 주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이런 거 아니잖아. 이게 바로 민법 제320조 제1항을 아주 쉽게 지금 그림으로 설명해 드린 거예요. 따라서 변제기에 있을 때 변제 받을 때까지 뭐 할 권리가 있다. 유치할 권리가. 그러니까 변제 받을 때까지 유치할 권리가 있다는 얘기는 더 쉽게 얘기하면 돈 안 줘? 맘대로 해. 키 못 줘. 수리비 안 줘? 맘대로 해. 난 차키 못 건네줘. 이게 유치권이야. 그렇다면 이 유치권이라는 것은 공부를 좀 해보면 이게 바로 법정담보물권이에요. 법정담보물권이라는 거는 뭐냐면 법률이 정하는 대로 320조 1항에 있는 대로 성립되는 거기 때문에 이 성립 단계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성립 단계에 개입할 여지가 있냐 없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데요.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럼 여기는 개공이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지나가다가 A하고 B하고 지금 언쟁하고 있죠. 아이 진짜 다음 주에 드린다니까요. 아니 그니까 오늘 처음 보는데 어떻게 외상을 드리냐고요. 도대체 생각 좀 해보라고. 할 때 개공이가 A하고 B하고 싸움 말려. 싸우지 말라고. 그 아침부터 돈 7만 원 갖고 젊은 사람한테 싸우냐 말이지. 싸움 말렸어. 그리고 나서 개공인 하는 말 복비는 150씩이라고. 이거 말 돼요? 말이 안 돼. 뭐 무슨 복비가 150이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 7만이 없어서 싸우고 앉아 있는데. 그래 뭐 개입할 여지가 없는 거야. 이런 뭐 어떻게 도와? 그러니까 이런 게 그 밖의 권리로서 중개,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되냐 이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게 민법적인 지식이 있으면 이 내용을 읽어보면 아유 씨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앉아 있어. 이래야 되는데 유치권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게 그냥 활자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또 하나. 그럼 성립 단계는 개입할 여지가 없죠. 그러나 유치권 보세요. 유치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권이다 아니다. 물권이다. 오늘 가서 민법 공부 열심히 해요. 따라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무슨 권리라고요? 온전한 권리인 거 맞죠? 그래서 처분할 수 있다는 얘기는 팔아먹을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재산권이니까. 그래서 이전이 가능해요. 그렇다면 결국 부동산 유치권도 이전이라는 가정하에는 대상이 되는 권리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2001년도가 공인중개사 11회 시험에 유치권이 나왔는데요. 행정법원에 가서 행정법원은 유치권이라고 문제를 출제하지 말고 성립 단계인지 이전 단계인지 똑바로 얘기해라. 하고서 이게 복수 정답했던 처리했던 과거 여러분의 20년 전의 선배들의 문제였거든요. 자, 그래서 알아두시면 돼요.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유치권은 성립 단계는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하지만 이전 단계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이제 민법 공부를 열심히 해야 또 1, 2차가 동차 합격이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교시는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잠깐 쉬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기초서 25페이지 맨 밑에 2번에 중개업이라고 적혀 있나요? 네, 그 얘기 정도 잠깐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중개업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3박자의 요소를 갖춰야 된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일정한 보수를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가 중개를 업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 여기 보고 계시는 것 중에서 업이라고 하는 표현 나와 있는 거 보여요? 자, 제안 한 번만 드릴까요? 자, 25페이지 밑에 여백이 한 4, 5cm 비어 있죠? 자, 필기는 많이 안 해요. 딱 짧게 한두 줄 정도, 요 정도만 할게요. 자, 초반에 너무 짐 빼지 말아요. 업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 법원에서는 따진답니다. 첫 번째 따지는 첫 번째 요소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요소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는 계속성과 반복성을 띠셔야 됩니다. 계속적, 반복적 성격을 띠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요 정도 필기만 해주세요. 뭐 많이 필기 부탁 안 할게요. 자, 요 정도.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저하고 이제 오늘 첫 대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고 오늘 처음 얼굴 뵌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자, 임선정이 지금 강의하고 있고요. 20여 년 동안 해온 저의 강의를 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지금 강의해온 이 내용들이 과연 제가 직업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 건지 그냥 하루 아르바이트하러 온 건지 한번 따져봅시다. 자, 오늘 제가 여기 보면 이게 처음 얼굴 뵙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제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들은 불특정 다수인일까요? 아닐까요? 제 입장에선 불특정 다수인이죠. 다음 주엔 또 이 자리에 또 누가 오실지 저는 몰라요. 두 번째, 자, 여러분하고 제가 오늘 처음 얼굴을 뵈서 그렇지 사실은 저는 에듀윌에 지금 13년째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 대방에서 계속 강의하고 있고요. 자, 그러니까 저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 맞죠? 세 번째, 저 강의하고서 에듀윌에서 월급 받겠죠? 월급 받습니다. 먹고 살려고 강의하는 거잖아요. 학원 강사가 몸 부동산 업계에 기여를 하겠어요. 자, 먹고 살려고 강의하는 거예요. 저희 직업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동시에 만족시키죠. 그럼 이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이거는 임선정의 직업이에요? 업이 아니에요? 그게 업이냐 아니냐의 판단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도 대법원 판례 같은 거 보면 업으로 한 건가? 그냥 우연찮게 한 거야? 그게 궁금하면 1번, 2번, 3번을 따져보면 그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해하신 걸로 믿고 자, 지금부터 제가 사례를 한번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민법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하셨을 거예요. 요새 민법만 관련된 거. 자, 초반이니까 제가 민법 얘기 많이 할게요. 열심히 하시라는 의도로. 요새 민법 문제들이요. 사례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 얘기 했을 거예요. 특히 사례 문제가 뭐냐면 판례 갖고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민법이 글자 따서 따라라라라 이런다고 합격하지 못해요. 그걸 애운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그걸 이해하고 암기를 해야지 이거를 암기만 하면 안 돼요. 결론적으로 애워야 되는 건 맞아. 그러면 사례 문제들이 요즘 대세라면 제 과목도 이제 34번째 시험이라면 이 중개업도 사례 문제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나왔을 때 가장 많은 선배들이 실수했는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뭐 강사로서 샘플을 들 때는 샘플이 어려우면 안 되니까 제일 쉬운 샘플로 많이 듭니다. 자, 중고차 딜러들 있죠. 중고자동차를 사고 파는 역할을 해주시는 분도 우리처럼 가운데서 다리 역할 하는 분이 아니에요. 맞잖아요. 우리는 부동산을 사고 파는 걸 도와주는 거고 이분은 자동차 사고 파는 거 도와주는 거야. 일맥상통하죠. 그걸 갖고 제가 한번 예를 들어드릴게요. 그럼 자동차가 뭔지는 다 이해하니까. 자,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으로부터 한 7년 정도 전에 제가 이제 차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이 뭐 새 차를 사서 뭐 팔고 너무 강가가 심해서 중고차를 샀다가 이것도 타보고 많이 그러는 편이에요. 제가 수원에 지금 기억은 정확하게 안 나는데 땡땡 매매단지를 갔는데 제가 이때까지 가본 매매단지 중에서 가장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차를 보러 갈 때, 자, 제가 임선정이라고 칠게요. 근데 여기 B라고 하는 중고차를 보여주시는 딜러분한테 차를 보러 가는 그 짧은 5분, 10분 동안 대화를 했어요. 저기 딜러님, 이 큰 매매단지에서 궁금하네요. 한 달에 가장 차를 많이 사고 파는 분 도와주고 돈 벌을 때 몇 대까지 차를 팝니까? 그러고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진짜로요. 궁금하니까. 그랬더니 아유 저희 옆 사무실의 사장님이래요. 그래서 C라고 하는 김 사장이라고 칠게요. 옆 사무실의 사장님인데요. 평균적으로 제가 가만히 옆에서 옆 사무실이니까 보면 보통 보면 한 달에 40에서 50대 정도 판대요. 와,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어봐. 그 순간적으로 든 생각이에요. 물론 뭐 소형차나 경차 같은 거 뭐 50만 원 남을 때도 있고 뭐 외제차 300만 원, 400만 원 남을 수도 있는 거고 평균적으로 한 200만 원만 남는다 그래도요. 50대면은 1억 아니야? 야, 이거 뭐 한 달에 1억씩 벌면 대단하네. 그 내가 궁금해서 또 물어봤죠. 아니 그러면 이분은 왜 이렇게 잘 팔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저에게 얘기해 주시기를 아유 옆 사무실의 그 김 사장님은요 한 달에 광고비만 2천만 원씩 쓴대요. 그래갖고 막 이 인터넷 광고고 뭐고 엄청나대요 광고가. 그러니까 전화가 엄청나게 올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기존 고객들도 많이 확보하고 있고 더더군다나 밑에 직원들도 7명이나 있대. 진짜로 들은 얘기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이 7명이나 있으니까 어느 날 옆 사무실 가보면 막 계약서 하루에 4-5개 쓸 때도 있고 막 정신이 없대요 사무실이. 아 그러시구나. 역시 어느 업계든 간에 이렇게 또 잘 나가는 분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김 사장님을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듣고 학원에 와서 강의하는 저는요. 아 이런 거를 강의 소재로 한번 얘기해 주면 어떨까 싶어서 이제 여러분한테 소개시켜드려요. 자 이해 못하는 그림 아니잖아요. 다 이해되죠? 자 그렇다면 어느 날 자 여기 김 사장한테 박 사장이 전화가 온 거예요. 자, 김 사장, 예, 박 사장님, 차 바꾸시게. 아니, 김 사장, 그게 아니라, 아, 나 그 수원에 그 역 앞에 그 토지 있잖아. 아, 예, 예. 그거 좀 팔아줘. 아, 나 요새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갖고 이거 안 팔면 안 될까? 직원도 월급도 밀리고 해서 팔아주면 내가 그거 인정해줄게. 해갖고 여기 이제 김 사장이 요거를 광고를 낸 거야. 자, 무슨 말이냐면 한 달에 2천만 원씩 광고 내니까 이렇게 광고 뭐 인터넷이든 벼룩시장 교차로 이런 데 광고 낼 때 여기다 자동차 광고 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나타 2021년식 키로수 18,000km 절충 가능. 상담 전화 떼떼떼땡 광고 내요. 근데 요 밑에다가 부동산 광고를 낸 거야. 갖고 이 부동산 광고를 냈는데 이 광고를 보고서 예를 들어서 뭐 이사장이 전화 와가지고요. 이렇게 연결시켜 준 거야. 그리고 다리 역할 딱 하고서 요번에 500만 원 받았어요. 근데 짭짤하니까 여기다 부동산 광고 내서 작년에 이렇게 광고에서 부동산 광고에서 번 게 한 5천만 원 정도 벌었대네요. 짭짤하게 벌었대요. 근데 이렇게 광고를 자꾸 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인근 부동산에 있는 가빌병이라는 부동산에서 이 광고들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냅둬요, 찔러요? 찌르지. 이런 거 같으면 안 찌르겠어? 나는 이 자격증 따갖고 이거 지금 이게 임대료 내고 직원도 월급 주고 있는데 이 사람은 도대체 중고차 사고 파는 사람이야? 부동산이야? 뭐야 이거? 전화해서 저기요. 저기 김 사장님 사무실은 어디 있으세요? 아, 그 사무실은 저희가 있는 건 아니고요. 아니 근데 어떻게 지금 부동산 광고를 내시냐고. 아 그게 아니라 뭐 자동차 내다가 그거 좀 비니까 여백에다가 어쩌고 냅두겠냐고요. 누가 불러 찌르지. 그렇다면 찔렀어. 그렇다면 김 사장의 이러한 행위가 공인중개사법 제2조 3호에 있는 중개업이냐 아니냐 이렇게 문제가 나올 때 이게 딱 민법 사례 문제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봐. 민법을 봐봐. 앞글자를 따볼게. 다보업 끝 이러고 시험장 갔어. 다보업 끝 시험장 갔어. 배웠냐? 이거 안 가르친 거 하나 뭐 어떻게 하라는 이런 느낌이야. 딱 이 느낌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애우더라도 이게 이렇게 사례 문제로 판례까지 공부할 때 합격자 모임이면 그 1차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자 결론 냅시다. 이거 중개업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죠? 라고 얘기해야 정상이야.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중개업 맞아요. 야 자격증이 없는데 무슨 중개업이야? 자 보세요. 지금 봐봐. 중개업이냐 아니냐 따질 때 첫 번째 요소가 뭐예요? 다른 사람의 의뢰? 오케이. 자 그럼 김 사장한테 박 사장이 의뢰했어요 안 했어요? 아이 팔아달라고 의뢰했냐고요? 했어요? 그럼 1번 충족했잖아. 두 번째 일정한 보수 500만 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 뭐 공짜로 한 거 아니잖아. 받았잖아. 세 번째 업으로 했냐 아니냐가 포인트죠. 자 그러면 업의 뜻이 1번 2번 3번 아니야. 따져볼까요? 자 그럼 김 사장한테 온리 박 사장만 전화 와야 돼요? 다른 사람도 전화 와도 돼?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거 맞잖아요. 그럼 이거 봐. 작년에 해서 5천만 원 벌었다는 거는 딱 한 건 한 거예요? 여러 번 한 거야? 여러 번. 계속적으로 했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김 사장의 이러한 행동. 이거 수원에 있는 땅 사고 파는 거 왜 도와준 거예요? 돈 벌려고 한 거예요? 수원의 발전이야? 아 얘기 좀 해봐. 수원의 발전을 위해서 한 달에 광고비를 2천만 원씩 쓴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러면 지금 1번, 2번, 3번 여기 위에 쓴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라도 불만족스러운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결국 이런 사례가 나오면 강사인 저는 어떤 생각을 해요? 야, 가르친 거 다 나왔어. 내가 1년 동안 이 답업을 다른 보수 일정업을 얼마나 얘기한 알아? 불특정 다수 학원 오자마자 써줬어. 가르친 거 다 나왔어 이런다고. 근데 수험생은 중고차 딜러 배웠냐? 중고차 딜러 배웠냐? 이거 여러분 딱 느낌이 확 다르지. 그러니까 강사는 맨날 다 가르쳤다 그러고 수험생은 맨날 안 가르쳤다 그러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원하는 거 이거야? 중고차 딜러를 애웠는데 시험장 갔더니 중고차 딜러가 딱 맞아야 돼. 동네 이장도 나오면 안 돼. 동네 반장 나오면 애들 엎어지는 거야. 동네 이장이 나와야 돼. 반장만 나오면 그냥 엎어버리는 거야. 면장 나오면 그냥 엎어버리는 거야. 이러고 면접 유출이지. 그러니까 이런 어떤 내용들이 몸에 이렇게 배가지고 시험장 가서 이렇게 문제를 풀 때 이런 사례가 나오면 아유 또 이런 사례는 또 다른 사람의 의뢰 일정한 보수 중개를 넣어 그것도 뭐 따져보고 얘기하자는 것 같은데 기다려봐 내가 읽어보고 위에 거 생각나니까 따져서 얘기해 줄게 이 정도 여유가 과연 1년 정도 공부 안 하고 생기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바로 생기지만 어떤 사람은 몇 년이 지나도 안 생기는 사람도 수두룩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불합격자예요. 이게 33번째까지 시험의 패턴인 거예요. 그래서 결론 이거는 자 결론 낼게요. 중개업이다 아니다. 중개업 맞죠?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선생님 저 그러면요 저 다음 주부터 학원 안 와요 저는. 아니 제가 이거 자격증 따고 중개업 하려는데 이게 자격증도 없이 하는 게 중개업이면 저는 다음 주부터 중고차 딜러를 할게요. 내일씨 와갖고 내 이 민법 개론을 뭐하러 하고 있는데 이해를 못하겠어 내가 아주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중개업은 중개업이지. 그런데 임금부동산에서 찔러 안 찔러? 그러면 이 중개업은 자격증이 없이 하는 중개업이니까 무슨 중개업이에요? 무등록 중개업이지. 그럼 여기 있는 김 사장은 무등록 중개업 뭐야? 짜지. 무면허 운전자 똑같은 말이지. 무면허 운전자. 무면허 운전하다 걸리면 어떻게 돼요? 뭘 어떻게 돼요? 형사처벌이지 무슨 과태료 5만 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받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잖아요. 왜 지금 민법을 초반에 하라는 얘기를 제가 하냐면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게 뭐냐면 법을 전공하지 않은 입장에서는 대부분 여러분처럼 자격증 있다 없다? 없죠. 자격증 없음 중개업 아님. 자격증 땄으면 중개업에 해당된.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자격증 없는데 중개업 할 수 있겠어? 대부분 이렇게 답을 쓰지. 야 자격증이 없어도 일단은 중개업은 중개업이야. 단지 불법 중개업이지. 과연 이런 여유가 생길까요? 전공하지 않은 입장에서.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1번, 2번, 3번에는 자격증이 있고 없고는 중개업의 요소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민법이. 그래서 초반에 열심히 여러분들이 아까운 시간 버리지 마시고 제가 말하는 이런 법적 마인드가 가지려면 최소 6개월 정도는 민법책을 봐야 머릿속에 개념이 잡히더라고요. 자, 이해하신 걸로 믿고 자, 요거 이후에 26페이지부터 잠시 후에 개업공인중개사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공인중개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